녹음 10 우찌무라 간조 전집 2권 2부 10은 남삼대륙이라고 하고요. 페이지 296에서 305페이지입니다. 남삼대륙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씨 주시고 이렇게 좋은 환경 주셨습니다. 남삼대륙 읽는데 지리의 마지막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은혜를 기대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많은 생각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남삼대륙 적도 이남에 있는 3대륙 곧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를 말한다. 이들이 모두 북삼대륙의 연장인 것은 육지가 이어져 있는 것으로 알 수 있고 그 지세가 북에서 남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아 알 수 있다. 남삼대륙은 북삼대륙의 부속물로 보아도 좋다. 남삼대륙은 각기 망망한 대해로서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그 모양과 구조는 서로 유사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제 그 주요한 것들 두세 가지를 들어보자. 1. 해안선이 원활하여 굴곡과 출입이 극히 적다. 2. 지세가 남북에 퍼져 있는데 북쪽은 넓고 남쪽으로는 좁으며 산맥은 육지의 연장을 따라 동서해안에 솟아있다. 3. 서남에 대공만을 끼고 있으며 동북에는 크게 돌출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각 대륙은 제각기 특질이 있다. 아프리카는 고지 대륙이라고 할 수 있고 평야는 겨우 해안을 따라 널리 있을 뿐이다. 남아메리카는 평원 대륙이라 할 수 있으며 줄령이 동서의 해안 가까이에 솟아있고 급경사로 바다에 임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고지는 높지 않다. 산들도 험하지 않고 오지는 주로 사막이므로 사막 대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아프리카는 북쪽이 크게 부풀어 있어 면적의 반 이상이 적도 이북에 있다. 남아메리카가 그 다음이고 오스트레일리아는 아주 남반구에 있다. 그러므로 남삼대륙 가운데서 아프리카가 가장 일찍이 유럽, 아시아의 문화를 받아들였고 다음이 남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는 대륙 중에서 막내 아들로 세상에 태어났다. 오스트레일리아가 대륙 중에 막내 아들이네요. 남삼대륙이 인류의 역사 발달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어떤 것인가? 이것이 독자들이 듣고 싶은 점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미래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많이 말하지 않겠다. 나는 이것을 과거와 북대륙의 역사에 비추어 약간의 억측을 시도할 뿐이다. 아프리카의 지리. 아프리카의 지리는 매우 간단하다. 해골 모양을 한 육회, 이것을 평지가 둘러싸고 있고 내륙을 향해 평균 100마일가량 들어가서 산맥이 해안 또는 평지를 따라 둘러서 있다. 산맥을 지나면 일면이 고지이다. 이것이 아프리카이다. 지형과 구조가 이보다 간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프리카 대륙의 특징은 교통의 불편에 있다. 항만의 부족이 첫째 원인이다. 1200만 평방마일의 대륙에 하나의 뉴욕도 하나의 상해도 없다. 알렉산드리아 항은 인공으로 된 이집트 한 나라의 부두에 지나지 않는다. 잔지바르, 킬리마네, 케이프타운 등 조그마한 항구를 가지고는 대륙의 집산지로 삼을 수 없다. 둘째 원인은 큰 강이 항해의 편의를 제공하지 못하는 점이다. 나일강은 물줄기를 따라 500마일 대륙에까지 배를 운행시키고는 있지만 폭이 20마일도 못 되는 양안의 백성들을 도와줄 뿐이다. 나이제르, 콩고, 잠베지, 즉 짐바브웨인가봐요. 의 3대 강은 잠베지 3대 강은 하구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급류가 있어 인공시설을 하지 않으면 운수를 할 수 없다. 셋째 원인은 대륙을 둘러싼 산맥이다. 대하가 광활한 벌판을 벌리면서 바다로 흘러드는 것을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오지의 어떤 방면에서든 먼저 높은 산을 넘지 않고는 바다에 이를 수 없다. 넷째 원인은 해안의 열병이 기승을 부리는 지역이다.
유럽인으로 오지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곳을 거쳐야 된다. 따라서 열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없다. 아프리카는 자연의 봉쇄국인 듯하다. 들어갈 관문도 없고 나올 통로도 없다. 게다가 산맥의 높은 담이 대륙을 둘러싸고 있고 열병지대까지 있다. 아프리카의 의미. 이처럼 사방으로 높이 가로막힌 대륙의 토지가 기름질 까닭이 없다. 북에 사하라 사막, 남에 카라하이 사막이 있어 대륙의 3분의 1이 황막한 모래밭이다. 중북의 고지대는 햇빛의 직사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수목이 많지는 않다. 해충이 극심하여 브라질처럼 숲이 우거지고 서로 웅크러져 있는 모습은 이 대륙에서 찾을 수 없다. 아프리카 대륙을 개방한다 해도 문명국들이 그로 말미암아 얼마나 이익을 볼 것인지는 의문이다. 우리가 그들에게 베풀 것은 많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보답할 수 있는 것은 사금과 상아를 빼면 아무것도 없다. 들짐승은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없어져 갈 것이고 복음속의 양은 사람이 목숨을 걸고 찾을 만큼 충족될지 의심스럽다. 지금 유럽의 강국들은 다투어 아프리카의 땅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점령권을 선포했을 뿐 아직 실제로 개척에 나서고 있지는 않다. 영국인들이 셔와와 탕가니카 지방의 개척을 시도하고 벨기에인들이 콩고강 연안의 개발에 노력하고 있는 것 외에는 이 암흑 대륙을 인류의 행복한 동산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다. 그러면 아프리카는 개발되지 못할 것인가? 하늘은 이것을 포기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를 만들었을까? 아프리카는 인류의 역사 진보에 참여하지 못하고 말 것인가? 1200만 평방마일의 육지 덩어리는 영원히 흑인 노예와 들짐승의 점령지로 남을 것인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아프리카 개발의 시기. 아프리카 대륙의 개발은 인류 전체의 진보가 그 절정에 달한 후에 있을 것이다. 교통의 불편은 오늘날의 공학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단선 철도를 가설한다든가 홀수 7인치의 하천 스팀 선박을 새로 만든다든가 또는 사하라 사막을 바다로 만든다든가 하는 아프리카 오지 개발의 어려움은 북극에 도달하는 것만큼이나 힘든 일이다. 오늘날의 학술과 자본을 가지고는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없다. 피테르의 배짱도 스탠리의 지략도 아직 이 장애를 극복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못하고 있다. 그렇군요. 나는 앞에서 아프리카 오지가 별로 비옥하지 못함을 지적하였다. 인도나 남아메리카의 부는 자진해서 문명인들이 몰려왔고 그들의 욕구는 그것을 개척하기에 충분한 주 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아프리카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 상아는 이미 동이 났고 노예 매매의 악습이 금지되면 열병과 위열 속에서 독사와 맹수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태여 들어갈 사람은 없을 것이다. 돈 벌 욕심이 인류 활동의 최대 동기인 동안은 아프리카의 개발은 바랄 수 없다. 포르투갈인이 동서양 해안의 요지를 차지한 지 400년이 되었건만 아직까지 오지로 통하는 길은 하나도 내지 않고 있다. 이탈리아인은 홍해의 서안 아소아를 점령한 지 얼마 안 되어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를 포기해버렸다. 아프리카는 의협심과 자선심만으로 개척할 수 있다. 의협심과 자선심만으로만 개척할 수 있군요. 영국의 선교사 로버트 모파트는 이 정신으로 일생을 흑인들 속에서 살았다. 오늘날 남방주가 왕성하게 된 것은 그의 공적이었다. 그의 사위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중앙아프리카의 은인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에게는 오로지 경천 애민의 정신이 있었을 뿐이다.
그가 아무도 들어간 적이 없는 이곳을 횡단하려 했을 때 그 위험을 들어 말리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대답했다. 포르투갈인이 탐욕 때문에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을 내가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통과할 수 없단 말인가? 라고. 와. 그의 지리적 탐험은 언제나 박의 정신으로 이루어졌다. 그는 늘 말하였다. 지리적 탐험이 그칠 때가 나의 목적이 시작되는 때이다. 라고. 이로써 그의 최대의 목적이 흑인 노예의 전도였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자기 생명을 아프리카 대륙을 위해 희생하였다. 스탠리의 탐험은 자취를 알 수 없게 된 그를 찾아 나서는 데서 시작되었다. 셔와 탕가니카의 전도 활동은 그의 결심으로 시작되었다. 콩고 자유주는 그의 박애 정신과 문명 국민의 협동과 단결 위에서 이루어졌다. 중앙아프리카를 오늘날처럼 발전시킨 것은 바로 선교사 한 사람의 불타는 사명감 때문이었다. 박애 정신이 있었기에 이를 개척할 수 있었다. 아프리카 대륙의 개발은 그러기에 박애 시대가 도래해야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 박애 시대가 도래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점점 이기적인데 참. 아프리카 존재 이유. 그러므로 나는 아프리카 대륙의 존재 이유는 인류의 고상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기술이나 박애는 이것을 적용할 기회가 없다면 발전할 수 없다.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은 사람이 그것을 극복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이다. 훈련소의 성질을 가진 이 지구는 인류의 진보를 촉진하는 가장 알맞은 장소이다. 미국인 데오드 파커는 선교사 제드슨의 사업을 평하여 만일 외국 선교 사업이 제드슨 한 사람을 낳는 데 그쳤다고 해도 나는 만족하겠다라고 말했다. 위인 한 사람을 세상에 보내는 일은 국민의 큰 사업이다. 만일 아프리카가 100사람의 모파트, 100사람의 리빙스턴을 불러일으켜 유럽인이 이로써 박애의 힘을 깨닫고 약자를 짓밟는 어리석음과 죄악을 인정하여 그들이 콩고 자유주를 설립한 것과 같이 열등 민족을 따뜻한 인정과 공의로서 대한다면 이로써 아프리카는 천직을 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아프리카는 그 개척을 유럽인에게 바라는 것은 마땅하다. 지금 이 대륙은 온통 유럽인이 나누어 가졌다. 유럽의 상호 협조는 아프리카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이집트 문제가 공의와 정도로 처리되고 유럽인이 협조하여 암흑 대륙을 개척한다면 나일강은 지중해 문명을 남쪽으로 실어나르는 통로가 되고 철도가 누비아의 사막을 횡단하여 카르트무스를 지나 화이트 나일의 해안을 따라 적도 바로 밑의 호수에 이르러 담수와 바다를 접속시켜 이로써 동남안 잠베지 하구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지중해안 알렉산드리아로부터 모잠비크 해협의 킬리만에 이르기까지 자연의 통로가 있다. 그 개척은 미래의 유럽 합중국이 떠맡아야 할 것이다. 이리하여 프랑스의 식민지인 알제리아는 많은 우물을 파서 사하라 사막을 한 걸음 개간한 구역을 넓혀간다면 드디어는 전원이 연달아 니제르 강변에 달하고 남향하여 아메룬 산 및 기니아만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이리하여 아프리카 전체는 유럽 대륙의 논밭이 되고 흑인은 안심하고 백인을 위해 농사를 짓고 종은 비굴해하지 않고 주인은 뻐기지 않고 노르웨이의 북단 노우드고즈로부터 아프리카의 남단 희망봉에 이르기까지 훈훈한 화기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프랑스의 빅토르 위고는 말하였다. 19세기의 백인은 흑인에게서 사람을 만들었다. 20세기에는 유럽이 아프리카에서 세계를 만들 것이다. 라고. 20세기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21세기가 오는데 어떡하죠? 그러나 비전은 이런 것이로군요. 남아메리카의 오늘의 상황. 남아메리카가 북아메리카의 연속임을 앞장에서 말했다. 이 둘의 지세가 서로 비슷한 점으로 보아 하나의 대륙을 이분한 것이라 보아도 좋다. 그런데
전자는 라틴 인종이 개척 이주한 곳이기 때문에 후자의 튜턴 문명과 비교할 때 몇 걸음 뒤졌다. 볼리바르가 스페인 본국의 반기를 들고 남아메리카 제국의 독립을 이룩한 이래 자치제도에 익숙지 못한 라틴 인종이 미국의 헌법을 본받아 대륙의 요소에 자리 잡고 공화국을 설립하였다고는 하지만 섹슨 민족의 정치적 제도를 제대로 운영해 나갈 수는 없었다. 이리하여 남아메리카 공화국은 한낱 이름뿐이고 그 실은 압제 정치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되고 말았다. 그러므로 다툼과 분란이 그칠 사이 없고 피 흘림이 없이 대통령 선거를 치른 일이 거의 없었다. 그들은 군주 정치가 잘못됨은 알았지만 자치 제도를 실현할 자질이 없고 이상이 실력보다 컸으므로 폭력으로 이상을 실현하려 하였다. 투쟁이 그칠 날이 없는 남아메리카 여러 공화국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구미의 지식인들 사이에 골칫거리였다. 무진장한 보석 광맥이 있고 진기한 나무와 숲이 사방 천리에 우거져 있고 세계에서 가장 좋고 넓은 커피밭이 있으며 비할 데 없이 훌륭한 목장, 기름진 밀밭 등 북으로는 오리노코 하구로부터 남쪽 호온곳에 이르기까지 착실한 노동으로 수천만 명에게 평안과 쾌락을 제공할 수 있는 부의 원천이 이 대륙에 있다. 남아메리카에는 굳건한 정치가 없다. 이것을 어떻게 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코앞에 놓인 당면 과제이다. 유럽에 귀속될 것인가? 남아메리카 여러 나라는 지금 파산의 위기에 처해 있다. 페루의 유명한 새똥섬과 전국의 철도는 모두 저당이 잡혀 유럽인의 손에 넘어갔고 아르헨티나의 발달은 주로 영국인의 자본으로 이루어졌다. 그 밖에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등 그 실권이 어느 하나 유럽 자본가의 손에 넘어가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므로 어떤 이는 말하기를 남아메리카는 어차피 유럽 강대국의 소유가 되고 말 것이라고 했다. 군주국으로 만들 것인가? 한편으로 달리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들은 라틴 인종의 성질로서는 자치 공화제도를 감당해내지 못한다. 스페인에서도 공화정치는 실패하였고 공화국 제재인 프랑스의 분쟁이 그치지 않는 것은 그들이 아직 이런 체제의 정치에 적합하지 않다는 증거다. 보라, 브라질 제국이었을 때에는 남아메리카 여러 나라 중에서 의젓하고 튼튼한 정부를 가졌었지만 공화국이 되면서부터 분란과 혁명이 연달아 일어나 이제는 국가 존망의 위치에 처해 있지 않은가? 그러니 온전한 군주 정치만이 남아메리카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는다. 영국과 미국의 보호국으로 둘 것인가?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남아메리카를 유럽 여러 강국에 나누어 맡긴다는 것은 첫째로 그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둘째로는 여러 강국 사이에 국력의 균형을 잃어 도리어 그들 사이에 분쟁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남아메리카 전체를 앵글로색슨 민족의 보호국으로 삼아 영국과 미국이 그 책임을 맡게 되면 오늘날과 같은 혼란을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 한다. 이들 여러 설은 나름대로 근거가 있다. 하지만 오늘날의 실제적인 난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유럽의 여러 대국의 점령설은 비록 남아메리카 사람들이 찬성한다 해도 미국은 그 유명한 먼로주의를 가지고 유럽 정부들이 아메리카 대륙의 정치에 간섭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부요한 남아메리카 각주의 할당에서 유럽 강대국 사이의 권력 균형이 깨지는 날이면 유럽 전역은 또다시 7년 전쟁이나 프랑스 혁명 시대의 비극을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군주 정치의 회복도 바랄 것이 못 된다. 국민들의 이상은 미국에 있다. 돔 페드로제를 배척한 국민들이 어떻게 다시 왕을 향해 절할 것인가? 옛 세계의 썩은 정치로는 새 대륙을 감당하지 못한다.
남아메리카 자연의 처리. 세 번째 주장은 실현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이보다 더 나은 한 가지 방법, 곧 자연이 요구하는 유일한 방법이 남아메리카의 미래에 남아있지 않을까? 그것은 미국을 맹주로 하여 남북 두 아메리카가 하나의 큰 공화국을 창설하는 일이다. 이것은 아메리카 대륙의 지리가 요구하는 바요. 역사가 걸어가는 방향이요. 세계의 모든 나라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두 아메리카의 이익, 대륙의 이익과 전 세계의 행복이다. 이 방법이 아니고는 달리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 멕시코와 남아메리카 여러 공화국의 헌법은 모두 미국의 헌법을 따른 것이다. 합중국은 바로 신대륙의 중심이다. 발전은 그로부터 시작되었다. 단결은 그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북쪽의 캐나다를 합치고 남쪽 서인도 제도를 매수하고 멕시코를 유도하여 중앙아메리카를 동화하고 나중에 남아메리카 600만 평방마일을 퓨리턴 조상의 이상으로 붙이는 것이 미국 국민의 천직이다. 북극성이 반짝이는 곳으로부터 십자성 바로 아래에 이르기까지 지세의 연속과 연장을 따라 하나의 큰 공화국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남아메리카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것 같네요. 우리 우치무라 선생님이 이렇게 큰 꿈을 꾸셨군요. 오스트레일리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오스트레일리아가 아시아에 속해 있는 것은 아프리카가 유럽에 속하고 남아메리카가 북아메리카에 속해 있는 것과 같다. 바다로 멀리 떨어져서 아시아 대륙을 대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독립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나는 이미 동인도 다도해의 넓이가 매우 좁다는 것을 말한 바 있다. 거기에는 일련의 섬들이 두 대륙을 잇고 있다. 아시아는 말레이 반도가 멀리 남으로 뻗어 수마트라 섬과 거의 이어져 있다. 여기서부터 동서 2000마일을 선다 제도라 부른다. 그것은 오스트레일리아의 북단 멜비르 섬에서 불과 200마일의 거리에 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지리학상 아시아에 속해 있음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미래는 어떠할까?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가 각각 그 북쪽의 대륙과 가지는 관계로 미루어 본다면 오스트레일리아는 아시아, 특히 동아시아의 부속국의 위치에 있는 듯하다. 그런데 역사는 전혀 지리학상의 지시에 어긋나게 지금 남양 전체는 유럽인의 판도에 들어있다. 그러나 오스트레일리아의 점령 문제는 이미 끝났다고 봐서는 안 된다. 동아시아가 일어선 다음에도 유럽인이 오래 남양 제도에 머무를 수 있을 것인가는 두고 볼 일이다. 동양인의 원조를 빌리지 않고 그들이 남양을 개발할 수 있다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실력을 존중하는 중국인들이 끈질기게 남양의 개척에 동원된다면 그들은 그 실권을 장악하게 될 것이다. 듣는 바에 의하면 영국령인 홍콩도 실제적인 상권은 이미 중국인의 손에 쥐어졌다고 한다. 오스트레일리아도 나중에는 홍콩처럼 되지 않을까? 남양 점령 문제는 중국의 지능 여하에 달려있다. 문명 발전의 순서. 문명은 중앙아시아에서 시작하여 북반구를 일주하는 사이에 세 갈래로 나뉘었다. 유럽 문명, 아메리카 문명, 아시아 문명이다. 이 셋은 모두 목적이 같으면서 각기 그 특질은 다르다. 인류 전체의 행복은 이 셋이 그 특질을 유지하면서 더욱 이것을 발달시키는 데 있다. 그러나 문명은 인류의 생명력이므로 늘 증진시키지 않으면 죽고 만다. 그러므로 신의 섭리는 새 문명을 위해 확장의 터전을 제공하였다. 유럽은 아프리카를 동화하고 북아메리카는 남아메리카에 뻗고 아시아는 그 이상을 오스트레일리아에 실현함으로써 더욱 그 특질을 발휘할 수 있다. 과거 400년간 인류의 희망은 언제나 서쪽에 있었다. 지금도 서방의 발달에서 배울 것이 있다. 그러나 문명의 서점이 그 극에 달할 때에는 남점이 시작될 것이다.
이미 남점은 시작되었다. 앞으로 1000년간 인류의 희망은 남쪽에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서점이 끝나고 남점도 끝나 인간의 탐욕이 사라지고 하늘의 이치가 그대로 남아서 진, 선, 미가 물이 바다를 뒤덮듯이 지구 전체를 뒤덮게 될 때 이 땅을 창조한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의무는 지금 이곳에 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처해 있으면서 우리의 천직을 다하지 않는다면 최후의 좋은 시절은 오지 않을 것이다. 세계 지도를 앞에 놓고 깊이 생각에 잠길 때 우리 사명의 무거움을 깨닫게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우찌무라 간조 2권 중에 2부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인론인데 참 이 지구를 알고 이렇게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의 1000년을 얘기했다는 것이 정말 놀랍고요. 이 어렵고 참 저의 전공이나 저의 관심이나 이런 것에 정말 색다른 부분, 이 지인론, 땅을 아는 논이었지만 이것을 읽으면서 정말 이 지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 지구를 하나님의 창조와 또 인간들 각 대륙에서 각 민족들이 이 지구를 위해서 이 지구와 문명을 위해서 어떤 천직을 다해야 하는가 이런 거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좀 한번 다들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1898년, 1895년 막 이럴 때 이런 책을 지었다는 것이 정말 너무 대단하고 다시 한번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의 이 멀리 미래를 보는 이런 비전과 신앙의 눈, 그 신앙의 눈을 땅에 적용해서 보는 것 이런 것은 사실 본 적이 없었거든요. 다른 성경만을 막 연구하는 이런 분들을 많이 보았어도 그래서 이 시야가 넓어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어서 저에게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또 더 계속 읽어 나갈 때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을지 참 두근거리고 이 결정 읽기를 하기로 한 것은 참으로 나의 인생에 큰 세계를 보는 눈이 되었다. 신앙을 확장하는 눈이 되었다.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인론을 힘들지만 또 혀가 꼬이고 입술이 꼬였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끝까지 읽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앞으로 또 많은 권들, 많은 책, 많은 10권 중에서 많은 책들을 읽어 나갈 때 주님 읽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한 명이라도 더 이 내용을 알아서 주님께서 참 어떤 계획을 이 지구에 갖고 계신가, 인간으로서 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조금이라도 인간답게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영원히 주님을 송축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